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뭔지 아세요? 이거 바로 증권입니다. 그런데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 이런 종이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 같은 데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요, 이 종이 증권 대신 전자증권으로 바뀌어 사용한 지는요 5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와우!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증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8년 전인 1896년 조선은행이 설립되면서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형태의 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이후 이제 민족계 기업 설립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요,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런 많은 주식회사가 생겨났고요, 본격적인 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발행한 주식은요, 주식 발행에 참여한 발기인들이 모두 인수를 해가지고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네요. 자,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최초의 주식 거래 시장인 경성주식 현물 추인 시장이 명동의 문을 엽니다. 근데 설립 초기에는 주로 일본 상장 주식과 국내 회사의 그 주식이 거래되었는데요. 1920년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관동 대지진, 금융공황, 그리고 세계대공황. 와우, 이런 게 막 여기서 뻥뻥뻥 터지니까 당시 식민지였던 이 조선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주식 거래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죠. 이후 1931년에 지정된 조선 추인소령을 통해서 이듬해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에 근거한 유가증권 매매 시장인 조선 추인소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당시 주식 자본이야 거의 일본인이 독점했겠죠. 어쨌건 이렇게 증권시장이 발전해 나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한반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건 좋은 사건이에요. 뭘까요? 바로 일제로부터의 광복! 여기 이제 미군정기가 시작되면서 1946년 미군정에 의해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왔던 조선 추인소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증권시장은 혼란 속에 공백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전쟁과 휴전이라는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낸 뒤 이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으로 현대적 형태의 증권거래소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리의 힘과 자본으로 증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 개설 3년 차에 접어든 1958년 증권시장 운영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채 투기 거래가 과열되면서요, 그냥 매도와 매수가 마구마구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결제 불이행,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월 17일에 긴급 명령을 공포하죠. 전날 이뤄진 국채 거래 모두 무효. 와, 요걸 이제 우리는 116 국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치로 인해서 거래 대금인 42억 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 가치로 보면 400억 원이 넘는 거래 기록이 순식간에 무효화되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국채 파동을 겪은 후 여태까지 이 국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증권 시장이요, 이제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아시잖아요.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식시장 중심으로 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기본 골격이 되는 최초의 법률인 증권거래법도 제정이 됩니다. 갈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던 이 60년대를 지나서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은 1970년대를 맞이하는데요. 어떤 때요, 이때가 60년, 70년 거치면서 한강의 기죠. 자연스럽게 상장 종목과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증권시장의 규모가 커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물증권, 이 실물증권의 결제 방식
예탁과 기한 조정, 이게 이제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부가 안 되겠다, 이제 증권 예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요. 예탁. 예탁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 예탁이란 뭐냐면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 맡겨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증권 예탁 결제 제도란 유가 증권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와 같은 예탁자가 중앙 예탁 결제 기관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자신의 유가 증권을 맡기거나 권리 이전을 하고 싶을 땐 이 실물 증권을 주고받는 대신에 예탁자 계좌부라는 곳에 이 대신 기재를 해서 권리 이전을 완결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증권 예탁 결제 제도를 활용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일부 대체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74년 본격적으로 증권의 예탁과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증권대체 결제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증권 예탁 결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실물 증권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증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한 예탁 결제 업무를 개시했지만 초기잖아요. 늘 시작은 미비합니다. 이게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고요, 증권회사의 증권 예탁 결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증권시장은 점차 이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 실물 증권의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요, 1975년 수도 업무 전면 대체화를 지시합니다. 증권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권 매매 거래 결제는 한국 증권 대체 결제를 통해 실물 이동 없이 계좌 대체에 의해 처리하라, 이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로소 제도화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또 이게 예탁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시작되는 그 기준일이 될 때마다 이 예탁한 주권을 반환해서 주주 명부에 예탁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쓴 다음에 다시 또 예탁을 하는 이 몹시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했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이런 번거로움과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주권을 반환해서 다시 예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요, 그럼에도 주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주권 기말 계속 예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준의 대부분이 연말, 즉 기말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말에도 계속 예탁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요, 대한민국의 증권 역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자본시장을 해외에 전면 개방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한 국제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정보 통신 기술도 발전했겠죠. 이러면서 보다 효율적인 증권 거래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일괄 예탁 제도입니다. 자, 이 제도를 통해서 증권 발행 시장과 이 예탁 제도를 연결해서 증권 발행 비용 줄이고요, 관련 업무의 번잡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요, 장부에 전자 기록 형태로 기록하는 증권의 무권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증권 시대로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9세기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증권은요, 어느덧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고요, 자본시장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은 더욱 강조되었죠. 앞서 제가 90년대에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무권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증권의 수요와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자증권을 도입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증권의 도입이 가장 절실한 곳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중앙예탁결제기관이겠죠. 1974년에 설립한 한국증권대체결제는 이후 증권의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와 유통의 원활화를 달성하면서 사명을 변경하는데요. 그 사명이 지금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은요, 전자증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이 공포되고요. 약 3년 6개월간 시스템 개발을 거친 후에 2019년 9월 드디어 이 증권의 전자등록 및 발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 실물증권은 증권에 대한 권리와 권리자임을 알리고 이것을 유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이 모든 권리가 이제 드디어 전자화된 데이터 그 자체가 되어서 시스템 속에서 유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자증권 제도로 많은 장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증권 발행과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이고요. 증권의 분실과 위조, 변조 등의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자증권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음악 저작권, 신탁수익증권, 이런 다양한 신종 증권들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법제화 추진 중에 있는 토큰 증권 발행과 관련해 이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고 있죠. 종이 증권으로 시작해 전자증권으로 변화한 이 대한민국 증권의 역사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좀 이 여정을 이렇게 쭉 오다 보니 막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위기들,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온 한국예탁결제원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